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서씨 가문의 본가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을 옮겨놓은 듯 웅장했어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한옥 건물들 사이로 500년 된 느티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그 그늘 아래 서 있는 여인이 바로 은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또 멍하니 서 있기만 하네요. 시어머니 박순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왔어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박순덕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제사 준비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시집 온 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네요. 박순덕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무당집 딸이라더니 역시 격이 다르긴 하네요. 그 말에 은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무당집 딸. 시어머니는 늘 은정을 그렇게 불렀죠. 은정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구판에서 춤을 추며 생계를 이어갔던 일을 빌미로 삼아서 말이에요.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이모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은정을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마저 은정에게는 부담스러웠죠. 사모님, 제사상은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김이모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죠.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 서민호가 돌아왔어요. 서 회장의 둘째 아들인 민호는 회사 업무로 늘 바빴죠.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은정아, 내일 아버지 제사라며? 준비는 다 됐지? 네, 걱정 마세요. 은정은 남편의 정장을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점검하셨으니까요. 그래, 고생 많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곤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죠. 사무적이고 차갑게. 밤이 깊어지자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한옥집은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했죠.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듯 들렸어요. 여기선 내가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 하나 낳은 죄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니까. 그때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진우가 내려오는 소리였죠. 12살인 진우는 엄마를 보며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진우가 은정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진우야. 엄마는 잠이 안 와서 그래. 은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빨리 가서 자야지. 엄마,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심하게 말했죠? 진우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도 엄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지만 엄마는 늘 슬퍼 보여요. 진우의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은정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서 자자. 진우를 재우고 난 후 은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 커다란 집안에서 자신은 늘 혼자였죠. 남편은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들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날 밤 은정은 꿈을 꾸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서진 사매장이 나타났죠. 그는 생전에 은정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꿈속에서 시아버지는 은정을 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고생이 많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아버님.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 집에는, 이 집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단다.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은정은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4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다음 날 아침 제사 준비로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제사상을 차렸죠.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어요. 며느리,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짰어요? 박순덕이 나물을 맛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갔어요. 은정은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꾼 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집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단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제사 당일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박순덕이 뒷마당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형님. 오늘 제사에 오신다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박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네, 맞아요. 무당집 딸이라니까요. 그런 집안 출신을 데려와서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당집 딸.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구판에서 일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들 하나 낳은 것도 다행이지. 그나마 아들이라서 다행이에요. 박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딸만 낳았으면 진작 내쫓았을 거예요. 은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장독대 옆 돌담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자세히 보니 작은 비단 주머니였어요. 낡고 때 묻었지만 붉은 색깔이 아직도 선명했죠. 은정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만져보니 안에 뭔가 동그란 것이 들어 있었죠. 주머니를 열어보니 붉은 구슬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구슬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죠. 며느리, 뭐 하고 있어요? 박순덕의 목소리에 은정은 깜짝 놀라며 주머니를 치마 속에 숨겼어요. 네, 어머님. 낙엽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낙엽 치우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들어와서 제사 준비 마저 해요. 친척들이 곧 올 거라고요. 박순덕이 눈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치마 속에 숨긴 주머니가 자꾸 신경 쓰였죠. 마치 뜨거운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사가 시작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 회장의 형인 서진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서민호의 형인 서민수와 그의 가족들이 왔죠. 모두들 은정을 보는 시선이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은정 씨. 오랜만이네요. 서민수의 아내 정미경이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네, 형님. 안녕하세요.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은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 정미경이 물었어요. 네, 다행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은정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운하시겠어요. 우리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어서 좋은데. 정미경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슬픈 남자 목소리였죠. 그날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아 있었을 텐데. 은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들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어요. 뭐지? 방금 누가 말한 거지?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제사가 끝난 후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정은 부엌에서 뒤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서민호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 서민수가 대답했어요. 화재 사고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정미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상한 건 그때 집에서 일하던 그 하녀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순이었나? 그 애가 말이야. 서진호가 말했어요. 아, 맞아요. 그 애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종적을 감췄잖아요. 박순덕이 말했어요. 뭔가 수상하긴 했어요. 경찰도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민수가 말했어요. 은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치마 속에 숨긴 붉은 구슬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정은 또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죠. 시아버지 서진삼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은정아,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시아버지의 얼굴이 괴로워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 물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이가 어디로 갔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이요? 누구예요? 은정이 물었어요. 찾아라. 진실을 찾아라. 시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은정은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어요. 은정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창백해 보였죠. 그때 치마 속에 숨겨둔 붉은 구슬이 생각났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은정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냈어요. 붉은 구슬이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신비로워 보였죠.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또다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 제발. 진실을 밝혀줘.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고 애절한 목소리였죠. 은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런 걸 듣고 있는 거지?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집안에 뭔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붉은 구슬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정은 매일 밤 이상한 꿈에 시달렸죠. 돌아가신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순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도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늘 울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은정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남편 민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은정은 대답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죠. 그날은 또 다른 제사날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촌형인 서진우 어른의 기일이었죠. 친척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은정은 평소와 같이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오늘 왜 이렇게 손이 떨려요? 시어머니 박순덕이 눈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은정이 대답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을 하지.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요? 박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은정의 머릿속에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오늘 말해야 해. 진실을 모두에게 말해야 해. 은정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사상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민수 형님 내외, 서진호 큰아버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왔죠.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줄을 서서 절을 올렸죠. 은정도 맨 뒤에서 따라 절을 했어요. 그런데 절을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이야. 도와줘. 제발. 여자의 비명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사상 위의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바람을 불어대는 것처럼요. 은정은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어요. 은정아, 괜찮아? 남편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은정은 대답했지만 몸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닌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은정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사상 위에서 향을 하나 더 집어들고는 촛불에 켰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은정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뭐 하는 거예요? 박순덕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은 향을 제사상 한가운데 꽂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은정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떨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목소리였죠. 이 집안의 첫째 아들. 은정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그 죄를 왜 묻지 않느냐? 뭔 소리야? 서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불 속에서 죽은 하녀의 원혼이 아직도 떠돈다.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이가 억울하게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서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은정아, 정신 차려. 민호가 은정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1995년 10월 15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안다. 은정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어요. 순이를 왜 죽였느냐? 그만해. 서민수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아버지를 왜 죽였느냐? 은정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불을 지른 것도 모두 너희들이. 닥쳐. 서민수가 은정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보다 빨랐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 은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은정아. 민호가 황급히 은정을 받아 안았어요. 은정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온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졌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정미경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병원 문제가 아니야.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무당집 딸의 피가 돌아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저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했잖아. 그 피가 돌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박순덕이 주장했어요. 서민수는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형, 괜찮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래. 서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1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침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은정아, 정신 차렸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 왜 여기 있어요? 은정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 제사 지내다가 쓰러졌어. 이상한 말도 하고. 민호가 설명했어요. 이상한 말이요? 은정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정아.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혹시 무속인한테 배운 적 있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은정은 꿈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시작이다. 내가 진실을 찾을 시간이 왔어. 은정은 깨어나서 알았어요. 자신이 무당으로 깨어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사에서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은정은 그동안 계속 이상한 경험을 했죠. 집안 곳곳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잠을 깰 수 없었어요. 은정아,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병원에 가보자. 남편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오후 은정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갔고 민호는 회사에 갔죠. 아들 진우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정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에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 방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잠겨 있었는데 열쇠는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죠. 어디에 열쇠를 두셨을까? 은정은 시어머니 방을 둘러봤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열쇠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오래된 노쇠 열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으로 갔어요. 열쇠를 넣어보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30년 동안 닫혀있던 방에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어요. 서재 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잉크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죠.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일기였죠.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1995년 10월 10일. 순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자꾸 민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은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순이. 그 이름이 또 나왔죠. 1995년 10월 12일. 순이가 민수와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1995년 10월 13일. 민수가 순이에게 돈을 주는 걸 봤다. 상당한 액수였다. 무슨 일일까?
은정은 숨을 죽이며 계속 읽었어요. 1995년 10월 14일. 순이가 나에게 와서 모든 걸 털어놨다. 민수가 그 아이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순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시아버지의 큰아들인 서민수와 하녀, 순이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였죠. 1995년 10월 15일. 오늘 민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순이 일로 말이다. 민수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순이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민수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순이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시아버지가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시아버지가 의문의 화재로 사망했으며 그때 실종된 하녀가 있었다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죠. 은정은 급히 일기를 가방에 넣고 서재문을 잠갔어요. 은정아, 어디 있어? 시어머니 박순덕의 목소리였어요. 네, 여기 있어요. 은정은 부엌으로 뛰어가며 대답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 박순덕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다음 날 오후 은정은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간 곳이었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는 그곳에 유명한 무당 할머니가 산다고 했어요. 누구세요? 대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는 70대로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형형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점을 보러 왔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은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 네. 은정은 놀랐어요.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고.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적들이 벽에 붙어 있었죠. 앉아. 할머니가 방석을 내밀며 말했어요. 너 요즘 이상한 일 많이 겪고 있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은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 몸에서 기운이 느껴져. 무녀의 기운이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도 그런 능력이 있었고, 제 어머니요? 그래. 내 어머니는 진짜 무당이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능력을 숨기고 살았지.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무당이었다는 거였죠. 그럼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어. 하지만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거야. 최근에 뭔가 계기가 있었나 보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은정은 붉은 구슬 이야기와 제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역시 그렇구나. 넌 무녀의 피를 가졌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아니면 이 집의 원혼은 절대 떠나지 못해. 진실을 밝혀내야 해.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 할머니는 은정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영혼과 소통하는 방법,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이었죠. 이걸 가져가. 할머니가 작은 부적을 건네며 말했어요. 위험할 때 이걸 태워. 그럼 악한 기운을 막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결심을 굳혔어요. 점점 무속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은정은 꿈에서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는데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고마워.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이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은정이 물었어요. 민수, 민수가 나를 죽였어. 아버지도, 아버지도.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정은 깨어나서 확신했어요. 이 집안에는 정말로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정은 매일 밤 순이와 시아버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었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은정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욕을 하고 다녀요. 아들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무당이래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우야, 그런 말하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정말 무당이에요? 진우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은정은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박순덕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진우야, 숙제하러 가. 엄마랑 할 말이 있어. 진우가 나간 후 박순덕은 은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며느리, 요즘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아요? 무슨 소문이요? 은정이 물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무당이 됐다는 소문이에요. 박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이고, 이 창피함을 어떻게 견뎌요?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정이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긴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서 회장 집 며느리가 무당이 됐다고. 박순덕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은정아,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무당이 됐다는 소리야. 임원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민호가 소리쳤어요. 여보, 저는 정말. 은정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정말 뭐야? 정말 무당이 아니라고?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난번 제사 때 그 이상한 행동은 뭐였어? 은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냥, 은정이 애원했어요. 그냥 뭐야? 그냥 미쳤다고? 민호의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서민수 형님 내외도 왔고 큰아버지 서진호도 왔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서민수의 아내 정미경이 말했어요. 벌써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벌가 며느리가 무당이 됐다는 건 분명히 기사감이죠. 서민수가 덧붙였어요. 은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외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박순덕이 물었어요. 이혼이죠. 서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우의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뭐라고요? 은정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앉아. 민호가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여보, 이혼은 안 돼요. 그리고 진우는 제 아들이에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아들. 정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당인 엄마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도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요. 진우는 우리가 키워야 해요. 박순덕이 말했어요. 은정은 절망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발. 은정이 애원했어요. 됐어. 민우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아들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은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시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녹음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중요한 대화를 녹음해 놓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정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뒤져봤죠. 책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번호 자물쇠였는데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 생일을 눌러봤어요.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프 하나가 있었는데 1995년 10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의 녹음이었거든요.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순이 일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 순이랑 무슨 사이냐? 대답해. 순이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내 아이라고 하더구나. 아버지, 그건 정말이냐? 정말 내 아이냐? 긴 침묵 후에 서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순간의 실수였어요. 실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어요. 너는 이미 결혼한 몸이야. 그리고 순이는 20살밖에 안 됐어.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순이한테 돈을 주고 멀리 보낼게요. 그게 해결이냐?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거고? 아버지, 그 일은... 그때 녹음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드디어 시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은정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이제 무당 할머니에게 가서 다음 단계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며느리, 어디 갔다 와요? 박순덕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산책하고 왔어요. 은정이 대답했어요. 산책을 새벽에 해요? 이상하네. 박순덕이 눈을 찌푸렸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변호사가 왔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죠. 부인,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야겠네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해요. 정신 이상자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은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서 이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날 밤 순이의 영혼이 나타났어요. 은정 언니 고마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순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은정이 약속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은정은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은정을 집에서 내쫓았고 아들 진우와의 면회도 막았어요.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당 할머니의 집에서 정식으로 무속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를 찾아가서 굿하는 법, 영혼과 소통하는 법,
부적 만드는 법을 익혔죠. 이제 제법 무녀답게 생겼네. 할머니가 은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 마지막 관문이요? 은정이 물었어요. 정식으로 신을 모시는 의식을 해야 해. 그래야 진짜 무당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집에서 임무식이 치러졌어요. 여러 무당들이 모였고 은정을 위한 의식이 진행되었죠. 북소리와 징소리가 어우러지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신이시여, 이 여인에게 힘을 내려주소서. 할머니가 외치자 은정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은정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죠. 나는 이제 이 몸을 빌려 진실을 말하리라. 은정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어요. 모든 무당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신이 은정에게 내린 것이었거든요. 의식이 끝난 후 은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눈빛이 형형해졌고 온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죠. 이제 진짜 무당이 됐구나.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내 임무를 수행할 때가 왔어. 네, 스승님. 은정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 은정에게 기회가 왔어요. 서씨 가문에서 시아버지의 30년 제사를 크게 지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친척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제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순덕이 은정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며느리, 아니 은정 씨. 부탁이 있어요. 박순덕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은정이 차갑게 물었어요. 이번 제사에 무당을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박순덕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요? 은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민수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순이와 시아버지의 영혼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은정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 아는 무당이 없어요. 혹시 은정 씨가 아는 분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박순덕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죠.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은정이 말했어요. 네. 박순덕이 놀랐어요. 저도 이제 정식 무당이거든요. 직접 해드릴게요. 은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알면 박순덕이 걱정했어요. 모르게 하면 되죠. 저는 다른 무당인 척하고 갈게요. 은정이 제안했어요. 박순덕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사 당일 은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어요. 한복 대신 무당복을 입고 머리에는 꽃을 꽂았죠. 얼굴에는 하얀 분을 두껍게 발라서 알아보기 힘들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보살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은정이 목소리까지 바꿔서 말했어요. 가족들은 은정인 줄 전혀 몰랐어요. 특히 서민수는 무당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순덕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로 들어가자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민수, 민호, 정미경, 그리고 여러 친척들까지 모두 은정을 의심 없이 바라봤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정이 말하며 제사상 앞에 앉았어요. 은정은 붉은 부적과 태울 증거를 들고 등장했어요. 가방에는 시아버지의 녹음기와 일기, 그리고 할머니가 준 여러 부적들이 들어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은정이 신들린 듯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상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뭔가요? 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일어서서 서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신이 내린 단죄의 날입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마치 바람이 분 것처럼요.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죠. 무슨 소리예요? 정미경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진 사매장과 순이의 영혼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런 헛소리를. 서민수가 중얼거렸어요. 헛소리? 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은정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죠. 이 안에는 서진 사매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녹음한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은정이 말했어요. 그게 뭔데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대화요. 순이라는 하녀와의 불륜, 그리고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은정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민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안 돼. 서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왜 안 돼요? 은정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진실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박순덕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당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은정이 말하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서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모든 사람들이 서민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반응 자체가 이미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은정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서민수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민수야, 순이 일로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30년 전 돌아가신 서진 사매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 순이랑 무슨 사이냐? 녹음이 계속 재생되자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정미경은 남편 서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여보, 이게 정말이야?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죠. 정말이냐? 정말 내 아이냐? 녹음 속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을 때 거실의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순간의 실수였어요. 서민수의 자백이 들리자 정미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정미경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서민수가 순이에게 돈을 주고 멀리 보내겠다고 말하는 부분까지요. 그게 해결이냐?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거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정은 녹음기를 끄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무당복 차림 그대로 위엄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이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진 사매장님도 그날 밤 살해당했어요. 말도 안 돼. 서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 화재? 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불을 지른 화재 말인가요? 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은정은 천천히 얼굴의 분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머리에 꽂은 꽃을 떼어냈죠. 본래 모습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은정?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 박순덕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네, 저예요. 무당집 딸 은정이요. 은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식 무당이 된 은정이에요.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은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짓이에요. 그럼 이제 끝이야? 정미경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은정이 가방에서 시아버지의 일기를 꺼냈어요. 이 일기에는 더 많은 진실이 적혀 있어요. 은정은 일기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1995년 10월 14일. 순이가 나에게 와서 모든 걸 털어놨다. 민수가 그 아이와 관계를 가졌고 순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정미경이 또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은정은 계속 읽었어요. 1995년 10월 15일. 민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순이에게 돈을 주고 낙태를 시키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순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서민수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은정이 낡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순이가 시아버지께 맡긴 사진이에요. 서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에는 젊은 서민수와 예쁜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죠. 저 여자가 순이에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은정이 말을 멈췄어요. 누구 아이겠어요? 서민수 씨의 아이죠. 정미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죠. 여보, 정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미경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미경아, 나는 대답해. 정말이야? 정미경이 소리쳤어요. 미안해. 서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은정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은정이 더욱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다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인이요. 은정의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와 순이는 그날 밤 서민수에게 살해당했어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서민수, 당신이 직접 불을 질러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서민수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순이가 죽기 전에 숨겨둔 편지예요. 편지에는 순이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서민수가 죽인 것입니다. 그는 나를 협박했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려 하시자
서민수는 모든 걸 없애버리려 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주자 서민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울기 시작했죠. 제발, 제발 그만해. 서민수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서민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형? 민호가 달려가서 서민수를 흔들었어요. 여보. 정미경도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서민수는 결국 쓰러지고 이 사건은 언론에 터지며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은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순이야, 시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렸지? 거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기자들도 나타났죠. 은정의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서민수가 쓰러진 후 벌어진 일들은 마치 폭풍과 같았어요.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까지 몰려왔어요. 서 회장 집안의 며느리가 무당이 되어 30년 전 살인 사건을 폭로했다는 뉴스가 그날 밤 모든 방송국에서 톱뉴스로 나왔어요.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죠. 은정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 녹음기, 일기, 사진, 편지, 모든 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증인이 되었죠. 부인,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신 겁니까? 수사관이 물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순이의 영혼이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사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서민수는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하지만 의식을 회복한 후 모든 것을 자백했죠. 30년간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순이를 죽였어요. 서민수가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더 드러났어요. 서민수는 순이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자 그녀를 창고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순이를 구하려 하자 서민수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두 사람 다 없애버리면 비밀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민수가 울면서 자백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재벌가의 치부가 드러난 것도 있었지만 무당이 된 며느리가 복수를 한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죠. 연일 언론에서 은정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현대판 한엉기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무당 며느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지냈어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했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할머니가 은정에게 말했어요. 영혼들도 모두 떠났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은정이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무당으로 살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은정은 고민했어요. 무당의 능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산골 마을에서 석 달을 지내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진우가 몰래 찾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진우가 울면서 은정에게 달려왔어요. 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은정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들이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정은 몇 달 만에 만난 아들이 많이 컸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성숙해진 것 같았죠. 엄마, 저 모든 뉴스 봤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당이 된 것도 큰아버지의 죄를 밝혀낸 것도 다 봤어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은정이 사과하려 했지만 진우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난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진우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은정이 물었어요. 네. 다들 무서워서 침묵했지만 엄마는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싸운 거잖아요. 은정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제 겨우 13살인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할머니들은 뭐라고 해? 은정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엄마를 원망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은정이 놀랐어요. 네. 요즘 매일 술만 마시면서 엄마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잘못했다고 중얼거려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은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가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진우야, 엄마는 아직 무당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무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엄마니까.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결심을 했어요.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기로 한 거였어요. 순이와 시아버지의 영혼은 이미 떠났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은정은 산 위에 있는 작은 제단에서 마지막 굿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영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무당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죠. 이제 저는 무당이 아니라 그냥 은정으로 살겠어요. 은정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들이 춤을 췄어요. 마치 영혼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은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진우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났어요. 제주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죠. 엄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우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는 그냥 엄마로만 살 거야. 은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며느리도 무당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은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우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 진우야.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은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두 모녀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